우리 이란은 어떻게든 한국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석유 좀 터졌다고 한국 노동자들을 비웃었던 우리의 오만이 결국 이 끔찍한 피눈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의 무자비한 융단 폭격으로 수도 테헤란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시각, 망명 중인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조국의 파멸을 지켜보며 전 세계에 타전한 뼈저린 참회록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성명이 울려 퍼지는 동안 워싱턴 펜타곤 지하 벙커는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유가가 폭등하자 중동 동맹국들은 당장 요격 미사일을 내놓으라며 미국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전부 털어놓은 미국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천조국 미국조차 무기를 새로 찍어내려면 무려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전쟁은 오늘 터졌는데 무기는 5년 뒤에 나온다는 서방 강대국들의 끔찍한 무능이 까발려진 대참사였습니다. 펜타곤 수석 분석관은 지도를 뒤집고 동맹국 리스트를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영국 재고 없음, 프랑스 생산 라인 멈춤, 일본 60년 된 설비로 불량률 43%. 그런데 절망에 빠져 머리를 쥐어뜯던 그 분석관의 모니터에 이 미친 상황을 단번에 해결할 기적 같은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장군님, 유럽이 3년 걸릴 포탄을 지금 당장 찍어내고 막힌 기름줄을 뚫어줄 최첨단 LNG선과 스텔스기의 두뇌인 반도체까지 전부 싹쓸이한 유일한 국가를 찾았습니다. 어디야? 대한민국입니다. 벙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50년 전 이란이 석유나 구걸할 불쌍한 빈민국이라며 멸시하고 미국이 원조나 받아먹는 나라라며 어깨를 두드리던 그 나라, 일본이 절대 따라올 수 없다며 코웃음 치던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애타게 전화를 걸어오는 미국을 향해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우리 일정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한 오만한 자들의 통곡과 단 한 번도 허리를 굽힌 적 없는 나라의 차가운 반격. 지금 그 숨막히는 전말을 공개합니다. 요즘 이래저래 꽉 막힌 일들 때문에 속 많이 답답하셨죠? 지금 댓글창에 우리 건강하자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시원한 활명수 챙겨서 안방까지 슝 달려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저는 미 국방부 펜타곤 산하의 전략 싱크탱크에서 15년째 글로벌 공급망과 동맹국 안보 지표를 분석해온 수석 분석관입니다.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미국의 국가 이익만을 쫓아왔던 제가 오늘 연방수사국 FBI의 감시와 파면의 위험을 무릅쓰고 펜타곤의 1급 기밀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하려 합니다. 제가 군사재판에 회부될 각오를 하면서까지 이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서방 강대국들이 철저하게 숨기고 싶어하는 그들의 추악한 무능을 고발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진 전 세계를 구원한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불과 며칠 전인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중동이 잿더미가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을 때 이른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우리 미국과 서방 세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평화에 취해 거대한 무기 공장들을 부숴버렸고 땀 흘려 일하는 제조업을 미개하다며 조롱했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로 우리는 전쟁이 터진 그날 밤 동맹국들에게 쥐어줄 미사일 한 발조차 갖지 못한 끔찍한 안보 공백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완전한 절망의 늪에서 붕괴하는 자유진영의 질서를 버텨낸 것은 미국의 달러도 유럽의 외교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0년 전 우리 서방 엘리트들조차 원조가 필요한 불쌍한 방파제라며 내려다보았던 나라,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 방산, 그리고 반도체의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쥔 극동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새벽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벌어졌던
숨막히는 48시간의 팩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70년 전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이 악물고 인류의 방패를 주조해낸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을 향해 바치는 펜타곤 최고 엘리트의 뼈저린 반성문이자 묵직한 헌사입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 펜타곤 지하 40m, 두께 2m의 육중한 납 방폭문이 굳게 닫힌 전략 안보 싱크탱크 벙커. 2026년 2월 28일 새벽 3시. 평소라면 엘리트 분석관들의 차분한 타이핑 소리만 들려야 할 이 공간에서 오늘은 전혀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한기를 내뿜어야 할 대형 에어컨이 무색하게 펜타곤 최고위급 장성들과 수석 분석관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번들거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전면 벽을 가득 채운 가로 20m 크기의 3중 보안 메인 모니터. 그 거대한 화면은 온통 섬뜩한 시뻘건색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교차점마다 쉴 새 없이 깜빡이는 붉은 경고등은 전 세계가 동시에 붕괴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15년차 수석 분석관 제임스 콜린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채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불과 몇 시간 전 게시된 작전명 장대한 분노. 미군과 이스라엘의 스텔스 폭격기들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이란의 심장부가 불타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시선은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 글로벌 에너지 수송 루트. 코너에 몰린 이란이 쥐고 있던 마지막 뇌관을 기어이 뽑아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30%가 통과하는 세계 경제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그 파장은 즉각적이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선물 지수는 개장도 전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배럴당 90달러 선이던 국제 유가는 불과 2시간 만에 135달러를 돌파하며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이란의 보복용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주요 정유시설을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벙커 안의 비상직통 전화가 발작을 일으키듯 울려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패닉에 빠진 중동 동맹국 수뇌부들의 분노 어린 절규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미국에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지불하며 무기를 사들인 최우수 고객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란의 미사일 비가 쏟아지니 당장 영공을 방어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내놓으라며 미국을 향해 청구서를 내민 것입니다. 세계의 경찰이자 인류 최대의 무기고를 자처하던 미국의 자존심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을 지휘하는 사성 장군이 피가 날 듯 주먹을 꽉 쥐며 벙커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동맹국 무기 공급망 데이터를 열어 재고를 확인하고 유럽과 미국의 방산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서라도 중동에 보낼 미사일과 포탄을 싹 다 긁어모으라는 불호령이었습니다. 제임스 콜린스는 떨리는 손으로 글로벌 무기 재고 및 납기일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른 순간 1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이 냉철한 엘리트 분석관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단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재고 없음. 재고 없음. 재고 없음. 프랑스 최신 방공망 시스템. 납기일 최소 4년. 독일 라인메탈 포탄 공장. 전시전환 최소 2년. 그리고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 지금 당장 발주해도 전선 도착까지 무려 5년. 전쟁은 오늘 새벽에 터졌습니다. 무기는 5년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의 오만한 착각, 이른바 평화 배당금에 취해 있던 안일함. 1990년대 냉전이 끝나자 유럽과 미국의 엘리트들은 전쟁은 영원히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 거대한 전차 공장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세웠습니다. 수만 발의 포탄을 찍어내던 탄약 창고를 부수고
아마존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 쇳가루를 마시는 숙련된 용접공과 화약 전문가들을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해고하고 모두가 깨끗한 넥타이를 맨 채 IT와 금융이라는 가상세계의 돈놀이에만 매달렸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창고에 쌓아둔 마지막 재고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겨우 체면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서방 세계의 창고는 완벽하게 바닥을 드러냈고 무기 공장의 톱니바퀴는 차갑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라인을 다시 돌리려 해도 부품이 없었고 부품을 구해와도 이를 조립할 기술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임스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전쟁은 오늘 새벽에 터져 당장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방패는 5년 뒤에나 도착한다는 이 끔찍한 모순. 자신들이 그토록 조롱에 맞이 않던 굴뚝산업과 재래식 제조업을 벌인 대가가 결국 전 세계 자유진영의 안보 공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그들의 목통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성 장군마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벙커 안에는 쥐 죽은 듯한 정적과 엘리트들의 가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로벌 예외 데이터를 뒤지던 제임스 콜린스의 모니터 구석에서 붉은색으로 물든 세계 지도 위로 유일하게 맹렬한 푸른빛을 내뿜는 단 하나의 국가 데이터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점을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을 보고 제임스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합친 유럽 전체의 1년치 포탄 생산량을 단숨에 압도하는 화력 생산 라인, 계약서의 서명함과 동시에 불과 몇 달 안에 세계 최정상급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에 실어보낼 수 있는 미친 납기 속도, 전역 후에도 수십 년간 사격과 전술훈련을 멈추지 않는 300만 명의 정예 예비군 병력, 막혀버린 중동의 기름줄을 대체할 최첨단 LNG 선박 세계 수주량 60% 장악,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와 요격 미사일의 두뇌, 첨단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에너지, 첨단 두뇌, 그리고 재래식 화력까지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목말라하는 이 세 가지 생명줄을 완벽하게 동시에 틀어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가 모니터 한가운데에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데이터를 읽어내려가던 제임스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찾았습니다. 이 미친 안보 공백을 단번에 메워줄 지구상 유일한 나라를 찾았습니다. 유럽 전체가 3년이 걸려도 못 해낼 물량을 지금 당장 용광로에서 뽑아내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으로 다가온 사성 장군이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야? 제임스 콜린스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떠오른 그 이름을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50년 전 돈의 맛에 취한 중동의 부호들이 석유나 구걸할 불쌍한 빈민국이라며 멸시했던 나라. 펜타곤의 엘리트들조차 공산주의를 막아낼 1차 방파제 정도로만 취급하며 내려다보았던 변방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벙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서방 국가들이 배를 두드리며 평화를 즐길 때조차 한국은 70년간 단 하루도 국방의 톱니바퀴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가슴에 총을 품고 살아야 했던 분단국가의 서글픈 저주.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이 악물고 벼려온 그 생존의 칼날이 2026년 오늘 붕괴하는 전 세계를 구원하는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인류의 방패로 격상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3중 보안 모니터 한가운데 붉은 공포로 도배된 세계 지도 위에서 유일하게 맹렬한 푸른빛을 내뿜는 단 하나의 국가 데이터. 그 빛이 엘리트 분석관들의 막혀있던 숨통을 조금씩 틔워주고 있었습니다. 15년차 수석 분석관 제임스 콜린스는 마우스 휠을 천천히 굴렸습니다.
한국의 거대한 방산 생산 라인과 조선소 도크의 위성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워 올라왔습니다. 제임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몇 시간 전 잿더미가 된 조국을 바라보며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가 타전했던 피 끓는 참외록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석유 좀 터졌다고 한국 노동자들을 비웃었던 오만이 피눈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되었어야 했으나 결국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임스는 차가운 이성으로 외교사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오직 팩트만을 다루는 펜타곤의 메인 서버 안에서 시계바늘은 정확히 50년 전 1970년대로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의 참혹한 중동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오만한 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이란. 그들은 중동의 절대 부국이자 아시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땅만 파면 쏟아지는 검은 황금은 이란을 돈방석에 앉혀주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중심부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최고급 마천루들이 경쟁하듯 솟아올랐습니다. 거리에는 서방에서 수입된 최고급 럭셔리 스포츠카들이 넘쳐났습니다. 여성들은 히잡 대신 서구식 미니스커트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프랑스 파리에서 수입된 명품 향수를 뿌리며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VVIP 고객 역시 이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개발한 최신형 F-14 톰캣 전투기를 돈다발을 싸들고 와 수십 대씩 사가던 유일한 나라. 그들의 눈의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는 거대한 장난감 가게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이란 귀족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제임스의 모니터 화면이 흑백의 거친 사진들로 전환되었습니다.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는 중동의 자결하는 사막 태양 아래 안전 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작고 왜소한 동양의 사내들. 6.25 전쟁의 참혹한 폐허를 딛고 일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한국은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는 철저한 빈민국이었습니다. 당장 나라에 달러가 없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자 한국의 젊은이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열사의 땅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땀과 모래 먼지가 범벅이 된 작업복을 입고 하루 16시간씩 시멘트 가루를 들이마시며 도로를 깔고 정유 공장을 지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쪽잠을 자고 쉰내 나는 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신들의 피땀으로 번 달러를 고국의 가족들과 조국의 산업화를 위해 꼬박꼬박 송금했습니다. 돈이 남아돌아 파티를 즐기던 이란의 엘리트들과 귀족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삽질을 하는 한국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땅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저주받은 나라. 영원히 우리의 오일머니를 구걸하며 밑바닥 공사판이나 전전할 불쌍하고 미개한 빈민국. 그것이 당시 전 세계 그리고 이란이 바라보던 대한민국의 정확한 현주소였습니다. 제임스 콜린스는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역사의 가장 잔인하고 극적인 변곡점. 1979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던 이란의 오만함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넘쳐나는 부를 소수 엘리트들이 독점하며 부패가 극에 달하자 분노한 민중들이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화려했던 팔라비 왕조는 붕괴했고 왕세자는 야반도주하듯 서방으로 망명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혁명 세력은 미국 대사관을 습격해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서방 세계와의 모든 교류를 단절하는 극단적인 고립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반미와 테러 지원이라는 서글픈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가장 찬란했던 제국이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은 중동의 북한으로 전락하는 뼈아픈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비웃었던 그 가난한 노동자들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군사 위협과 한반도라는 좁은 지정학적 한계 속에서도
결코 고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벌어온 귀중한 달러는 허공으로 사라진 오일머니와 달리 조국의 핏줄을 타고 흘러 거대한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피 같은 돈으로 한국은 갯벌을 메워 세계 최대의 조선소 도크를 파냈습니다. 황무지 위에 웅장한 용광로를 올려 철을 뽑아냈습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 비웃었던 반도체 산업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들어 미세한 실리콘 웨이퍼에 조국의 미래를 새겨 넣었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안보 환경이었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언제 터질지 모르는 155마일 휴전선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분단국가의 서글픈 운명.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공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시기에도 300만 명의 예비군이 총기를 손질하고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포탄과 전차를 찍어내는 100여 개의 거대 방산 공장들은 7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굉음을 뿜어냈습니다. 공포와 결핍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독하고도 완벽한 생존 기계로 단련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콜린스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나라가 걸어온 궤적은 너무나도 선명한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석유라는 천혜의 자원을 믿고 세상의 흐름을 거부했던 오만한 제국은 국제 제재에 갇혀 경제가 파탄났고 결국 2026년 오늘 미사일 비를 맞으며 지도상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해 펜타곤을 향해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오직 사람의 피와 땀 그리고 서슬 퍼런 생존 본능만으로 거친 세상을 돌파해야 했던 극동의 빈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악착같이 쌓아올린 조선업은 막혀버린 글로벌 에너지 수송망을 뚫어줄 유일한 희망인 최첨단 LNG선 시장을 싹쓸이했습니다. 미친 듯이 굴려온 방산 라인은 무기가 바닥나 패닉에 빠진 강대국들을 구원할 인류 최대의 무기고로 변모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미사일과 스텔스기의 두뇌, 메모리 반도체 역시 한국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단 한 개도 작동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왕세자의 절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외교사적 팩트였습니다. 이라는 자신들이 비웃었던 그 가난한 노동자들의 나라가 걸어간 길, 개방과 산업화, 동맹과 자주국방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길을 걸었어야만 했습니다. 펜타곤의 사성 장군과 엘리트 분석관들은 벙커에 모니터를 가득 채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방산 데이터와 경제 지표를 바라보며 묵직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한 우방국의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 나라의 국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70년간 흘려온 피와 땀이 어떻게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인류의 방패로 벼려졌는지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너머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캄캄한 새벽에도 대한민국의 조선소 도크에서는 용접 불꽃이 대나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거대한 반도체 클린룸의 기계음은 멈추지 않았으며 유럽을 압도하는 화력을 뿜어내는 포탄 공장의 톱니바퀴는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위험, 펜타곤의 가장 오만한 엘리트들조차 그 서늘하고도 경이로운 국가의 저력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의 공기는 이제 패닉과 절망을 넘어 경이로움과 다급함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성 장군은 굳은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수석 분석관 제임스 콜린스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미합 중국 군부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고 극동의 작은 동맹국이 가진 압도적인 능력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묵시적인 승인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펜타곤 메인 서버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및 안보 역량을 분석한
최상의 기밀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벙커의 전면을 채운 거대한 3중 보안 모니터에 세계의 기둥을 상징하는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붕괴하는 전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세 가지 절대적인 힘, 에너지, 재래식 화력, 그리고 첨단 두뇌, 제임스의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장군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끊어져 버린 전 세계의 에너지 대동맥입니다. 중동산 원유 수송이 막히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한 대안은 액화천연가스, 즉 LNG뿐입니다. 하지만 LNG 운반선은 일반 상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스를 영하 162도의 초저온 상태로 얼려 바다를 건너는 이 거대한 쇳덩어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건조 기술을 요구합니다. 제임스는 모니터에 세계 조선소의 수주 현황 지도를 띄웠습니다. 벙커 안의 엘리트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벼야 할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오직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의 울산과 거제도 앞바다에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최첨단 LNG선 수주 물량의 60% 이상, 대한민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완벽하게 싹쓸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로 시장을 교란하려 했지만 결함과 잦은 고장으로 신뢰를 잃고 시장에서 처참히 퇴출당한 지 오래였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초고부가가치 선박을 완벽한 납기일 내에 뽑아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한국의 거대한 조선소 도크에서는 수만 명의 기술자들이 뿜어내는 용접 불꽃이 대나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경제의 피가 도는 혈관을 한국의 용접공들이 묵묵히 이어붙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현재 펜타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무기 공급망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폭격에 당장 무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중동 동맹국들의 절규를 잠재울 유일한 해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현대전에서 무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단연코 납기 속도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기라도 4년 뒤에나 도착한다면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과 프랑스 등 서방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생산 라인을 재건하느라 허덕이며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절망적인 납기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에 취해 숙련된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장을 밀어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브리핑하는 대한민국의 방산 생산력은 서방 엘리트들의 상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떨며 무기를 요청했을 때 한국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불과 몇 달 만에 세계 최정 상급의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에 실어보냈습니다.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단 한 번도 전시체제를 늦추지 않았던 한국. 부품 조달부터 조립, 그리고 실전 테스트까지 모든 공정이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방산 생태계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1년 내내 매달려야 만들 수 있는 포탄을 한국은 불과 수개월 만에 용광로에서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능마저 서방의 최신 무기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사성 장군은 화면에 뜬 한국의 방산 공장 가동률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미국이 거꾸로 한국의 무기 공장만 쳐다봐야 하는 뼈아픈 역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콜린스가 띄운 세 번째 데이터. 그것은 펜타곤 엘리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현대전의 뇌이자 심장,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지금 이란 상공을 날아다니는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 F-35, 동맹국들의 영공을 지키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첨단 군사 드론, 이 모든 최첨단 무기 체계는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단 1m도 날아갈 수 없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수만 개의 반도체가 공중에서 소모되고 재보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모니터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그 지표는 너무도 선명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거대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첨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최고의 무기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대만이 비메모리 칩을 위탁 생산한다 해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이 한국에서 끊어지면 전 세계의 모든 스마트 무기와 AI 시스템은 그 즉시 셧다운되고 맙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스텔스기를 땅에 묶어둘 수도 미사일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는 서늘한 진실. 벙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임스 콜린스는 브리핑을 마치며 벙커 안의 수뇌부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장군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50년 전 우리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이란과 같은 자원 부국들이 자신들의 석유와 가스를 무기화하며 세계를 협박할 때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기술의 초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막힌 바닷길을 뚫을 배를 만들고 무너진 방어선을 세울 무기를 찍어내며 21세기의 진정한 전략 물자인 반도체를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베풀어주던 원조를 받으며 공산주의를 막아주던 불쌍한 방파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붕괴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혼자서 지탱하고 있는 제국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란의 폭주를 막고 중동의 붕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펜타곤이 직접 대한민국 국방부에 고개를 숙이고 긴급 전시 생산 지원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지하 벙커에는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직 미국의 힘과 달러만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펜타곤 최고 엘리트들의 오만한 갈라파고스가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미군의 레이션 통조림과 밀가루를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돈 몇 푼을 벌기 위해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 젊은이들을 밀어넣어야 했던 서글픈 약소국.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평화를 즐길 때 공포 속에서 총을 닦았고 남들이 돈놀이를 할 때 쇳물을 끓이고 반도체 회로를 그렸습니다. 그 뼈저린 70년의 인고의 세월이 마침내 2026년 오늘 세계 최강 미국의 국방부 심장부에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찬란한 무기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사성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탁자 위에 놓인 비상직통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연결을 지시한 곳은 백악관도 유럽 사령부도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밤낮 없이 맹렬한 용광로를 돌리며 전 세계의 숨통을 쥐고 있는 극동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 서울을 향한 다급한 구조 요청의 다이얼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의 지하 벙커에서 발신된 다급한 구조 요청의 다이얼은 캄캄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뉴욕과 런던의 증시가 폭락하고 유럽 전역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는 극단적인 패닉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심장부는 너무도 고요하고 묵직하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지하의 벙커와 창원의 K방산 생산기지 그리고 거제도의 대형 조선소 상황실. 이미 펜타곤에 연락이 올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전시 대응 매뉴얼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제임스 콜린스 수석 분석관은 모니터 너머로 실시간 전송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위기 대응 속도를 보며 또 한 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자존심을 굽히고 무기를 달라고 읍소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중동 지역으로 파견할 최첨단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K방산 무기들의 물량 계산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여 유럽과 아시아로 에너지를 수송할 거대한 LNG 선박들의 호위 항로까지 완벽하게 설계하여 역으로 펜타곤의 브리핑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던 거대한 제국 미국이 이제는 동맹국 한국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일개 참관인으로 전락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역전극의 카타르시스는 단순히 워싱턴 펜타곤의 지하 벙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미사일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중동의 심장, 이란의 테헤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명령이 떨어진 지 단 8시간 만에 국가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처참한 생지옥, 전력망이 끊기고 수도관이 터져나가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가장 믿었던 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배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의 검은 석유를 헐값에 빨아먹고 수조 원어치의 전투기와 미사일을 팔아먹으며 70년 혈맹이자 전략적 동반자임을 호언장담하던 중국과 러시아. 그러나 막상 미국의 스텔스기가 테헤란 하늘을 뒤덮고 미사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관들은 자국민들을 버려둔 채 가장 먼저 대사관의 기밀 문서를 불태우고 쥐새끼처럼 짐을 싸서 야반도주해버렸습니다.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스러운 강대국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절망 속에서 9천만 명 이란 국민들이 매캐한 폭격의 먼지와 흩날리는 재를 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한 곳은 반미 시위를 하던 광장도 도망쳐버린 중국 대사관 앞도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홀린 듯이 모여든 곳은 테헤란 북부에 위치한 3km 남짓한 도로, 바로 서울로였습니다. 1977년 섭씨 60도의 사막에서 이란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인프라를 건설했던 한국 노동자들의 진정성에 감복해 테헤란 시장이 직접 이름 붙였던 그 길. 1979년 이슬람 혁명의 광풍이 불어닥쳐 왕조 시절의 모든 거리 이름이 지워질 때도 이란 국민들이 이 길만은 진짜 형제들의 이름이다라며 끝끝내 지켜냈던 바로 그 길. 서울로 표지판 아래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복수를 위한 소총이나 화염병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란 시민들은 찢어진 달력종이와 피 묻은 하얀 붕대 위에 파란색과 붉은색 잉크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깃발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기였습니다. 폭격의 공포 속에서 이란 국민들이 기억해낸 구원자의 이름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앞세운 정복자가 아니라 50년 전 자신들의 땅에 와서 피땀 흘려 도로를 깔아주고 정유 공장을 지어주었던 유일한 진짜 형제. 그리고 훗날 중동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어 총 대신 청진기를 들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치료해 주었던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 뿐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서울로 거리를 가득 메운 수십만 명의 인파는 거칠게 그린 태극기를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와서 우리를 다시 세워달라. 파괴가 아닌 건설을, 착취가 아닌 공존을 아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한때 화려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한국의 가난한 일꾼들을 멸시하고 짐승 취급하며 비웃었던 오만한 제국의 국민들이 이제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만을 간청하고 있는 이 압도적인 역전극. 망명 중인 이란 마지막 왕세자가 우리는 어떻게든 한국이 되었어야 했다며 피눈물을 흘린 이유가 바로 이 참혹하면서도 장엄한 광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제임스 콜린스는 자신이 작성한 최종 기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숫자와 차가운 이익만을
믿어왔던 15년차 펜타곤 최고 엘리트의 눈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뜨거운 경외감의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안보 수뇌부들과 백악관의 대통령이 읽게 될 기밀 보고서의 결론을 한 글자씩 묵직하게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지 운이 좋아서 혹은 미국의 그늘 아래 숨어 있어서 지금의 거대한 부와 힘을 거머쥔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참혹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무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람의 피와 땀, 그리고 내 자식만큼은 결코 굶기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한국의 부모님 세대는 캄캄한 지하 수천 미터 갱도에서 진폐증을 앓으며 석탄을 캤고 이영만리 병원에 시체 닦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쇳가루를 마시며 거대한 용광로를 돌렸고 눈이 짓무르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으며 열사의 중동 사막으로 날아가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단한 하루를 견뎌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묵묵하고 처절했던 피땀의 톱니바퀴들이 하나둘씩 모여 세계 물류의 심장인 최고의 LNG 선박을 띄우는 조선 강국을 만들었고 전 세계 스텔스기와 인공지능의 뇌를 통제하는 절대적인 초격차 반도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안보를 향한 그들의 꺾이지 않는 투지였습니다. 끝없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끔찍한 핵 위협이라는 숨통을 조이는 분단국가의 서글픈 저주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결코 평화를 구걸하거나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강대국들이 평화 배당금에 취해 무기 공장을 부수고 넥타이를 맬 때조차 그들은 300만 예비군의 총구를 닫고 100여 개의 거대 방산 공장을 70년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돌렸습니다. 그 지독한 공포와 결핍이 결국 2026년 오늘 전 세계 강대국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릴 때 홀로 세상을 떠받치는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제임스 콜린스는 펜타곤의 역사가 기억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전쟁을 대비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스스로를 완벽한 무기이자 시스템으로 벼려낸 기적의 나라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이 선심 쓰듯 보호해야 할 극동의 불쌍한 방파제가 아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붕괴하는 전 세계 질서를 구원하고 인류의 평화를 가장 최전선에서 버티게 하는 세계 유일무이하고 가장 위대한 인류의 방패다. 그의 최종 보고서 전송 버튼이 경쾌한 파열음을 내며 눌러짐과 동시에 펜타곤 지하 벙커에 모여있던 모든 장성들과 수석 분석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니터 한가운데 찬란하게 떠오른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향해 묵직하고도 엄숙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만했던 서방 강대국들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찬란한 국격과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바치는 가장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화면 너머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서는 캄캄한 밤을 밀어내며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거제와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 크레인들, 전 세계를 통제하는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공장 불빛, 그리고 지축을 묵직하게 울리며 도열한 최첨단 K방산 무기들의 웅장한 행렬이 대한민국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멸시받던 노동자들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강대국들의 멱살을 쥐고 무너진 국가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우뚝 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평생을 바쳐 흘린 눈물과 핏방울이 모여 만들어낸 가장 위대하고도 벅찬 기적,
그 눈부신 제국의 이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세계의 중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